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40대 여성이에요. 사무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직책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등기소랑 법원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동안 저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의 인생을 다 봤어요. 형제가 부모님 땅 때문에 서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부터 평생 착하게 산 분이 사기를 당해서 통장 잔고가 4,000원 남은 채로 제 앞에 앉아 계신 것도 봤죠. 근데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요, 사람을 못 믿게 돼요. 저는 원래도 사람을 잘 못 믿는 성격인데 이 일을 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세상에 딱 한 명한테는 전부를 내줬어요. 딱 한 번 믿었는데 그게 8년이었고요. 그동안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진짜 미쳤었나 싶어요. 솔직히 이 얘기를 꺼내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멍청하게 남자 뒷바라지한 여자 소리가 죽기보다 싫어서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한테 통장을 열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왜 사람을 못 믿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를 먹고 집에 갔는데 대문 앞에 낯선 어른들이 여럿 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 집 냉장고부터 텔레비전, 심지어 제 방 책상까지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가 삼촌 보증을 서줬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 뒤로 우리 집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근데 저를 제일 아프게 한 건 집이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아빠한테 형님 형님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빠가 돈 빌리려고 전화하니까 아무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는 규칙이 하나 생겼어요. 돈도 마음도 절대 먼저 주지 말 것, 이거 하나였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식 자리도 거의 안 갔고요. 사무실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턴 절 보고 정이 없는 사람, 차가운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사람이 가까이 안 오면 배신당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이 저보다 20살 위인데요. 잔소리가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제가 야근하다가 라면 끓여 먹는 모습을 보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야. 배신당하는 게 무서운 거지. 내가 좀 살아보니까 말이야.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언젠가 아물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열고 살아. 어? 전 그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라면만 후루룩 먹고 말았죠. 그러다가 제가 31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더라고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엄마가 자꾸 제 손을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다경아, 엄마 가고 나면 너 진짜 혼자야. 너 그렇게 사람 다 밀어내고 살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네 편 하나 만들어놔. 응? 그게 엄마 소원이야. 저는 그때 알겠다고, 알겠으니 힘 아끼라고 했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만들었다가 등 돌리면 혼자인 것보다 배로 아프다는 걸 이미 15에 배웠으니까요. 그 뒤에 엄마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명단을 훑어보는데 다 엄마 손님이었어요. 제 지인이라고는 변호사님과 사무실 동료들 뿐이었죠. 저는 그 명단을 한참 들여다보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슬퍼서라기보다 이런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실감이 나서요. 근데 막상 그 생각을 하고 나서도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제가 32이었어요.
그때 회사 근처 원룸촌에 살고 있었는데 오래된 동네라 골목이 좁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였는데요. 처음에는 동네에 오며 가며 분리수거하는 날에 몇 번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면서 눈인사 정도만 하던 사이였어요. 늘 후줄근한 후드티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던 남자였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대 앞에서 그 남자가 주머니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벌개져서는 알바생한테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데 계산대 위에 올라간 게 삼각김밥 2개랑 우유 하나였어요. 전 원래 그런 상황에서 절대 안 나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 손이 먼저 갔어요. 이거 제 거랑 같이 계산할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고맙다고 하면서 따라 나오더니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서 삼각김밥 하나를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제 앞에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앉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분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실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제가 12살 때 버려졌대요. 보육원 나와서는 고시원에서 살았었는데 그거 아세요? 창문 없는 방이 몇만 원 더 싼 거. 저는 삼각김밥을 뜯지도 못하고 그 사람 얼굴만 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쉽게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날씨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고요. 그 모습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감출 게 없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저처럼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믿게 되는 건 딱 하나거든요. 나한테 숨기는 게 없구나 할 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그 사람의 뛰어난 기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편의점 앞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동생 같았어요. 저보다 2살이나 어리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처음엔 누나로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힘들면 그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이랬거든요. 누나, 왜 맨날 참아? 누나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누나 없으면 그 사무실 하루도 안 굴러가. 그건 나도 다 아는데 다음에 또 그럼 나한테 말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술 한잔 들어가면 이런 말도 했죠.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자리 잡으면 마당 있는 집에서 같이 살자. 부잣집에서 키우는 그런 큰 나무도 하나 딱 심고 그거 크는 거 보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믿었어요. 사람을 못 믿던 여자가 딱 그 사람을 믿기로 한 거였죠.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만요. 그 사람이 로스쿨에 가겠다고 한 게 우리가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기뻤어요. 제가 하는 일이 법 관련 일이니까 그쪽 사정을 잘 알잖아요. 힘든 길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 목표가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근데 준비 기간부터 시험에 붙기까지 7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일 시작했을 때부터 모았던 적금을 깬 것도 모자라 마지막엔 엄마가 남겨주신 전세 보증금까지 손을 댔어요. 끝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항상 변함없었어요. 누나, 내가 이거 진짜 배로 갚을 거야. 합격하고 자리만 잡으면 누나 그 사무실 그만두게 하고 맨날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옷 사줄 거야. 나 그거 하나 보고 이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근데 그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매달 25일이면 90만 원이 따로 나갔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내가 있던 보육원에 지금도 애들이 있거든. 걔들도 18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라에서 얼마 주긴 하는데 그거 방 하나 얻기도 힘들어. 나도 그때 그랬어.
나 20살에 진짜 죽으려고 했었어. 그때 한 명만 나한테 밥 사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줬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거야. 그러더니 절 보면서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누나가 있잖아. 나는 그게 자꾸 걸려. 지금 누나 돈으로 사는 주제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웃긴 거 아는데 이것까지 갑자기 끊기가 좀 그래서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감동했어요. 자기도 밥 굶으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라니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끊지 말라고, 내가 대줄 테니까 계속 보내주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면요,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38때부터는 슬슬 조바심이 났어요. 6년 넘게 만나고 있는데 결혼 얘기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큰맘 먹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젓가락을 놓고 한참 절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나, 지금 나 봐봐. 나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통장에 뭐가 있어? 뭐 집이 있어, 부모가 있어. 이 꼴로 무슨 결혼을 해. 나 변호사 되면 그때 당당하게 하자. 응?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대로 가면 누나만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 뒤로 결혼은 계속 조건이 붙기 시작했어요. 시험 붙으면 하자. 취직하면 하자. 조건이 하나씩 늘어나는데도 저는 매번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말한 조건들은 다 저를 위한 말이었으니까요. 아직도 합격 발표가 나던 날이 생생해요. 그 사람이 저희 사무실 앞까지 뛰어와서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거든요. 제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난 자기가 해낼 줄 알았어. 그때 그 사람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이러더라고요. 누나 아니었으면 나 못했어. 진짜야. 이제 누나한테 다 갚을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2달 뒤에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꽤 이름 있는 로펌에 정식으로 채용됐어요. 첫 명함을 받아온 날 저는 그걸 자다가도 한 번씩 꺼내봤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지만 그게 꼭 제 상장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사한 지 3달쯤 됐을 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답장도 반나절씩 밀리고요. 데이트도 주말에 만나기로 해놓고 당일 아침이 되면 취소하더라고요. 이유는 늘 똑같았어요. 진짜 요즘 죽을 맛이야. 신입은 사람도 아니라니까. 누나가 좀 이해해줘. 그런 것도 저는 다 이해했어요. 그러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 근처로 갔어요. 무슨 확신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뭘 잡겠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못 본 지 오래라 얼굴이라도 잠깐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피스텔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나오는데 건물 옆 좁은 골목에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여자분이랑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요. 60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안 들렸어요. 다만 그 사람 자세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어요. 계속 골목 밖을 힐끔거리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그분한테 건넸어요. 봉투 같기도 하고 종이 같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못 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골목을 빠져나갔는데요. 거의 도망치듯이 갔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날 아는 척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 생각만 했어요. 그 사람은 왜 도망치듯 갔을까? 태훈이가 뭘 준 걸까?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인정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고요? 나한테만큼은 숨김없이 다 보여줬다고 믿었던 게 처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물어봤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반응이 더 이상했어요.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대뜸 화부터 내는 거예요. 의뢰인이야. 사건 관련해서 잠깐 온 거고. 근데 누나, 나 미행한 거야? 진짜 실망이다.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보낸 메시지는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고요. 전화는 아예 안 받았어요. 저는 2주 동안 매일 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잤어요. 그러다 오후에 그 사람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보자고요.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딴 데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누나, 나 다음 주에 결혼해. 그동안 고마웠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어요. 머리로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는 건 줄 알고 그냥 웃었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뭐 그런 장난을 쳐. 회사 일은 아직도 바빠? 그때 그 사람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좀 미안한 기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달래니까 오히려 짜증이 난 표정이 되더라고요. 컵을 탁 놓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나, 솔직하게 말할게. 이 마당에 돌려 말하는 것도 웃긴다. 그래, 솔직히 내 상황에 누나 만나는 거 나한텐 손해잖아. 그게 현실이야. 인정할 건 해야지. 저는 숨을 못 쉬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나 40이야 40. 냉정하게 말해서 누가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누나 인생 생각해서 그동안 정도 있고 하니까 해주는 말이야. 전 그때 겨우 입을 뗐어요. 너 지금 손해라고 했어? 강태윤, 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도 못 사고 있던 거 기억 안 나? 빌빌대던 거 내가 살려줬어. 그리고 너 학원비며 방 보증금 누가 냈어? 너 뒷바라지 하느라 적금 다 깨고 전세에서 월세까지 간 사람한테 그 말이 나와?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서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마셔도 목이 안 풀리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돈, 나 그것까지 손대가면서 너 도왔어. 너 하나 잘 되라고. 보육원 동생들 돕는 것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도왔잖아. 내가 그 돈 아까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근데 나한테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나이 많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냐고? 그 사람이 그제야 저를 보는데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지겹고 귀찮다는 눈이었어요. 그 눈을 보니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나이 먹은 게 누구 때문인데? 자리 잡으면 하자, 취직하면 하자, 그 말만 믿고 여태 기다렸는데 다 네가 가져간 거야. 내 인생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네가 나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시계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돈 쓰라고 했어? 누나가 좋아서 쓴 거잖아. 난 달라고 한 적 없어. 누나가 다 알아서 해준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왜 따져? 그럴 거면 뭐 처음부터 차용증이라도 쓰던가.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자기한테는 서류를 안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죠.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 좀 놔줘. 누나도 내 입장 대보면 알 거야. 그리고 열흘 뒤에 사무실로 내용 증명이 하나 왔어요. 발신인은 다른 법무법인이었고요. 의뢰인은 그 사람이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 오간 돈은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 앞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있다 나왔는데 책상 위에 두고 간 서류를 변호사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치우려고 했는데 제 손을 막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다시 읽고 또 읽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이거 제대로 봐야 돼. 대충 넘기면 큰일 난다고. 근데 미안한 놈이 할 짓이 아닌데 미안한 놈은 이런 짓까지는 안 하지. 이거 겁먹은 놈이 보낸 거야. 자네가 뭘 알아낼까봐 무서운 거라고. 지금 뭘 감추고 있어. 그것도 아주 큰 걸.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안 울었어요. 그 대신 제가 잘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모으는 일이요. 시작점은 하나였어요. 골목의 그 아주머니요. 그 사람이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던 유일한 대목이 거기였으니까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분명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 한번 본 게 전부인데 뭘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던 중 제 방을 정리하다가 그 사람이 두고 간 짐 상자를 열어봤어요. 시험 준비할 때 제 집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서 옷이랑 책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책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진료비 영수증이었는데 오래돼서 글씨가 다 바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수납자 이름 칸이 비어 있었어요. 그럼 현금으로 냈다는 뜻이거든요. 카드로 내면 이름이 찍히니까요. 병원 이름만 겨우 읽혔는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모도 친척도 없는 고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병원비를 낸 걸까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주말에 차를 몰고 그 병원으로 갔어요. 확인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가서 보면 뭐라도 알겠지 싶었어요. 가는 내내 무슨 말부터 할지 100번도 넘게 연습했어요. 그러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뭐라고 그분을 만나겠어요. 솔직히 아들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잘못 말했다가 그 사람한테 바로 연락이 가면 전 영영 아무것도 못 알아내는 거예요. 결국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복지관에서 나왔는데요. 어르신 지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지금도 그 거짓말은 마음에 걸려요. 근데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병실 몇 군데를 돌아보다가 어떤 병실 창가 자리에서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골목에서 도망치듯 사라지던 바로 그분이 거기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다가가니까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누구셔? 나 보러 올 사람 없는데? 저는 목이 잠겨서 한참 말을 못했어요. 겨우 입을 열어서 복지관에서 나왔다고, 강태현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다고 했죠.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그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침대 난간을 붙잡으시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걔가 보냈어요? 나 약속 지켰는데. 그땐 걔가 오라고 해서 간 거야. 아가씨, 우리 애한테 말 좀 해줘요. 나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끊지 말라고. 안 그럼 나 여기 못 있어. 전 그때까지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냥 골목에서 그 사람과 만났었으니 뭐라도 알겠지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떨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8년을 뒷바라지한 제가 사랑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노인이 절 보고 이렇게 벌벌 떠는 걸까 싶더라고요. 전 그분 손을 꼭 잡고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절대 문제가 생겨서 온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병실에서 2시간을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그 뒤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병원에 갔어요. 처음엔 뭘 캐내려고 간 거였는데 몇 주 지나니까 그것만은 아니게 됐어요. 그분은 정말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거든요. 병실 옆자리 어르신들은 주말마다 누가 오는데 그분 자리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렇게 몇 주에 걸쳐 조각조각 들은 이야기를 이어붙이니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남자친구를 두고 간 건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빚을 왕창 지고 도망갔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니까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설에 맡겼는데 몇 달만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한 게 그렇게 됐던 거죠. 그건 분명히 그분 잘못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였어요. 우리 태윤이가 18에 나를 찾아왔어.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 근데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갔어. 그러고 얼마 있다 또 와서 나한테 그러대. 저는 그 다음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죽은 걸로 하자고. 학교 가고 뭐라도 하려면 그래야 된대. 엄마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난 그때부터 그냥 죽은 목숨으로 산 거야.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절 보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걔한테 해준 게 없잖아. 나 때문에 그렇게 산 건데 나 하나 없어지면 잘 된다는데 뭘 못하겠어. 그게 뭐가 어렵다고. 태연이가 내가 지금 나오면 학교도 잘리고 변호사도 못 된다고.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었던 거야. 전 그때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도 속은 거니까요. 자식이 잘 된다니까 그 말 하나만 믿고 자기 인생까지 지운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물증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증거가 없는 말은 나중에 상대편에서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찾은 게 그분 침대 뒤에 숨겨뒀던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요즘 아무도 안 쓰는 접이식 전화기요. 그분이 그걸 꺼내면서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태윤이가 사준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걸로만 연락하래. 그걸 열어봤더니 정말 저장된 번호가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문자함을 열었었는데 거기서 손을 놓칠 뻔했어요. 매달 25일마다 온 입금 확인 문자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세어보니 9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 사람이 보낸 문자들이 있었어요. 엄마 돈 보냈어. 그리고 절대 밖에 나오지 마. 나 지금 중요한 시기야. 누가 와서 뭐 물어보면 자식 없다고 해. 알았지? 엄마 입 열면 나 완전 끝이야. 전 그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무과에 있었어요. 제가 몇 주째 계속 오다 보니까 원무과 직원분이랑도 얼굴을 트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붙잡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어르신 뵈러 계속 와주시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인데 사실 보호자분이 아주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입원비도 계속 들어오고요. 면회도 몇 번 오셨어요. 여기 기록부에 서명 남기고 가시거든요. 저는 그 면회 기록부를 봤어요. 8년 동안 딱 11번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 자필 서명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자기소개서부터 대출 서류, 제가 대신 써준 원고에 사인하던 익숙한 글씨였어요. 고아라던 사람이요. 부모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술 마시며 울던 사람이 8년 동안 이 병원에 11번을 왔다 갔더라고요. 저는 그 기록부를 복사해달라고 하고 병원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차에 앉아서 시동을 못 걸고 한참을 있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야 알았어요. 제가 8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건지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세상에서 지우는 작업이었고 저는 그 작업에 인건비를 댄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집에 와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8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았거든요. 전 그걸 책상에 쭉 늘어놓고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8천이 넘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화가 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멍하니 그 숫자만 봤어요. 그리고 아까 병원에서 찍어온 폴더폰 문자 사진을 하나씩 대조했어요.
문자 날짜랑 제 이체 날짜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저는 또 병원에 갔어요. 더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절 보고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왔어. 오늘은 안 오는 줄 알았어. 아침부터 저기 문만 봤다니까. 앉아, 여기 앉아. 아까 간식 나온 거 안 먹고 뒀어. 아가씨 주려고. 그러면서 서랍에서 비닐에 싼 빵을 꺼내주는데요. 벌써 눅눅해져 있었어요. 전 그걸 받아들고 한참 못 먹었어요. 그러다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무 들뜬 목소리로요. 아가씨, 나 요새 기분이 좀 좋아.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태윤이가 이번에 장가를 간대. 빵을 든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나 이제 여기 안 있어도 된대.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나 병원 말고 직접 모신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이 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한테도 다 말했대. 그 아가씨가 모시자고 했대. 착하지? 얼굴도 못 봤는데 벌써 고마워. 내가 그래서 요새 밥도 잘 먹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나가서 죽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아보지. 안 그래? 저는 그 웃음을 보는데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미 그 결혼식은 끝났거든요. 3달 전에요. 그리고 그 신부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전 그날 그분 손을 잡고 병실에 2시간을 더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솔직히 나오는 길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신 아들이 이용한 걸로도 모자라 당신을 또 버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아들이 언젠가 모시러 온다는 희망 하나로 남은 시간을 살게 해야 하나. 그 생각을 일주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이 절 보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가씨 봐봐. 내가 여기 청소도 다 하고 이불도 겠어. 나중에 같이 사는데 며느리한테 짐 되면 안 되잖아. 밥도 혼자 잘 차려 먹을 수 있어. 나 진짜 폐 안 끼칠 자신 있어. 아가씨 복지관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봐주고 그러지? 그 순간 제가 결심했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분은 지금 오지도 않을 아들을 위해서 이불 개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한 게 있어요. 저 사실 복지관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손을 놓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태훈이랑 8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학교 보낸 것도 저고 시험 준비시킨 것도 저예요. 그리고 어머니, 매달 25일에 어머니 통장에 들어간 돈이요. 그것도 태훈이 돈 아니라 제 돈이에요. 그동안 제 통장에서 다 나간 거예요. 그분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점점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게 보육원 후배 도와주는 건 줄 알았어요. 태훈이가 저한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이 그제야 겨우 입을 여셨어요. 그럼 걔가 나한테 보낸 게 아니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태훈이 결혼했어요. 어머니한텐 곧 모신다고 했다면서요. 근데 신부 될 사람은 태훈이한테 어머니가 계신 줄도 몰라요. 그쪽 집안에는 부모 없는 고아라고 돼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것도 다 확인했어요. 그분이 저를 한참 보시더니 이러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방 하나 내준다고 했어. 며느리한테도 다 말했다고 했는데? 아가씨가 잘못한 거야. 아가씨가 걔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렇지? 저는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어요. 신랑 쪽 혼주 자리에 아무 이름도 없는 그 종이요. 그걸 그분 앞에 펼쳐놓고 이름이 비어있는 자리를 짚었어요. 그분이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청첩장을 밀어냈어요.
침대 난간을 잡고 힘겹게 몸을 돌려서 창밖을 보는데 한참을 그렇게 계셨어요. 등이 아주 조금씩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서 버텼어. 난 내가 없어져야 걔가 사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걔 말대로 진짜로 없어졌어. 사람들이 자식 없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면서. 그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알아? 저는 그분 등을 쓸어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몸을 돌리시는데 눈은 하나도 안 젖어 있더라고요. 우실 줄 알았는데 눈물 대신 눈이 아주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아가씨, 나 지금까지 걔 인생 망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네. 걔는 그냥 내가 없는 게 편했던 거잖아. 그래서 나를 아예 없앤 거잖아.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낡은 폴더폰을 제 무릎 위에 툭 놓으셨어요. 이거 아가씨가 가져가. 여기 다 있어. 나 그동안 연락 온 거 하나도 안 지웠어. 내가 왜 안 지웠는지 알아? 이게 걔가 나한테 한 말 전부니까. 나는 이거를 밤에 혼자 열어보고 그랬어. 근데 이젠 안 볼 거야. 저는 그 폴더폰을 무릎에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분 눈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그냥 문자 아니에요. 증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죽은 걸로 하고 살았다는 거, 그걸 태훈이가 시켰다는 거, 그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요, 태훈이가 그동안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변호사도 못해요. 그것만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제 말은요, 어머니가 이걸 저한테 주시는 순간 아들 인생이 진짜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보시길래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저도 그 사람 저 버리고 결혼해서 잘 사는 꼴 못 보겠어요. 근데요, 이건 저한테 주지 마세요.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 주세요. 어머니가 나중에 후회하면 전 그거 감당 못해요. 그건 제가 어머니한테 못할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가씨, 나 이제 안 숨고 싶어. 나가서 말할 거야. 나 살아있다고. 그거 말하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자식이 죽으랬다고 죽는 것 말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 서서 오래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이건 이제 제 복수가 아니게 됐다는 걸요. 그때부터 2달이 걸렸어요. 저는 그동안 그 사람한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모았어요. 어머니 진술서를 받는 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어김없이 토요일마다 가서 한 번에 다 못 받으니까 6번에 걸쳐서 받았죠. 그리고 진술하시는 걸 녹음도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동의하셨고요. 녹음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날짜와 성함을 말씀하시게 했어요. 나중에 10일 걸릴 거 하나도 안 남기려고요. 그리고 폴더폰은 통째로 보관했어요. 그 안에 있던 문자는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서 날짜 순으로 정리했고요. 병원 면회 기록, 대리 납부 내역, 그리고 제 통장 8년치 입출금 내역까지 순서대로 파일에 꽂았어요. 무슨 사건 기록 만들듯이요. 어느 날 변호사님이 야근까지 하며 서류 정리하는 걸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사무장, 자네 요새 뭐 하려고 파일까지 만드는 거야? 나한테 말해도 돼. 그때 처음으로 그분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8년을 뒷바라지했던 얘기부터 병원 얘기까지 다요. 그분이 듣고 나서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 갖고 그놈 협박할 생각이면 당장 그만둬. 그럼 자네만 범죄자 돼. 8년이나 돈 뜯긴 것도 억울한데 전과까지 지고 싶어? 이제부터 감정 한 줄도 쓰지 말고 사실만 써서 내. 자네 그거 잘하잖아. 12년 동안 그것만 한 사람이잖아. 그 말이 저한테는 허락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서류가 다 완성된 날, 저는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자.
그래도 우리 만난 세월이 있는데 결혼 선물 못 준 것도 마음에 걸려서. 이것만 주고 나면 다신 연락 안 할게. 답이 20분 만에 왔어요. 그 사람 성격을 제가 알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카페에 나온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장도 비싸 보였고 시계도 바뀌었고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커피를 시키는데 목소리에 여유가 넘치더라고요. 누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얼굴 좋아졌네. 나는 뭐 그냥 그래. 결혼하니까 정신없어. 아 그리고 그때 그 내용 증명은 미안했어. 내가 보낸 거 아니고 사무실에서 알아서 한 거야. 누나 상처받았을까봐 나도 좀 마음에 걸렸어. 저는 웃으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결혼식은 잘 했는지, 아내 될 사람은 어떤지도요. 제 마음이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은 속도 없이 신이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처가가 어떤 집안인지, 신혼집이 몇 평인지까지도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누나, 나 솔직히 말하면 요즘 그런 생각해. 사람이 자리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 나쁜 놈이 되기도 하고. 누나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뭐 나도 살아야 되잖아. 누나도 이제 나 있고 좋은 사람 만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어요. 나도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려고. 그래서 온 거야. 아 잠깐, 너한테 줄 거 있어.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웃더라고요. 뭐야 이게? 설마 돈은 아니지? 그런 거면 진짜 안 받아. 나 이제 그럴 형편 아니야. 열어봐. 그 사람이 봉투를 열었어요. 제일 위에 있던 게 사진이었어요. 제가 지난달 병원에서 찍은 어머니 사진요. 그 사람 손이 딱 멈췄어요. 그 다음 장은 병원 면회기록부 사본이었어요. 그 다음은 폴더폰 문자 사진, 맨 마지막이 어머니 자필 진술서였어요. 그 사람이 봉투를 닫고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났어? 누나, 우리 엄마도 만났어? 응, 계속 만나고 있어. 덕분에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지.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8년 동안 저한테 손 한 번 거칠게 된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누나 잠깐만 나가서 얘기하자. 응? 아니야. 얼마면 돼? 말해봐. 뭐 8년치 원금? 뭐 이자까지 쳐서 내가 다 줄게. 진짜야. 아니 그것보다 더 줄 수도 있어. 대신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엄마 얘기만 안 하면 돼.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돼. 누나 나 알잖아. 나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누나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난 너처럼 그런 짓 안 해. 대신 서류만 보낼 거야. 보내다니? 어디다?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난 이제 법대로만 할 거야. 네가 가르쳐 준 거잖아. 그 사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그랬어요. 태연아, 나 오늘 여기 너 겁주려고 온 거 아니야. 매달리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얼굴 그만해. 그래, 네가 나 버린 건 참을 수 있어. 진짜야. 사람 마음 식어서 헤어지는 거 남녀 사이에 흔한 일이잖아. 8년 갖다 쓴 것도 뭐 그건 내가 준 거니까 바보였다 치자. 그 사람이 뭐라고 입을 열려고 하길래 제가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근데 네가 엄마한테 한 짓 그건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너희 엄마는 지금 너 말 하나 붙잡고 여태 죽은 사람으로 사셨어. 사람 하나를 산채로 없앤 거야. 네가. 목소리가 커질까봐 저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어요. 너는 참 쉽더라.
너 하나 잘 살자고 남 인생을 죽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곧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겠지. 근데 있잖아. 너랑 내가 이제 남이 된 이상 절대 당하고만 안 있어.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8년 걸렸는데 그래도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저는 봉투를 그 사람 앞으로 한 번 더 밀어넣고 카페를 나왔어요. 사실 그 봉투는 사본이었어요. 원본 서류는 이미 전날 밤에 5군데로 보낸 뒤였거든요. 학교와 교육부 지원금 담당 기관, 변호사회, 그리고 수사기관요. 제 감정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사실만 적었죠. 변호사님 조언대로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저는 한 사람을 더 만났어요. 그 사람의 아내요. 제가 연락했을 때 그분은 저를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궁금했던지 나왔더라고요. 카페에 앉자마자 그분이 먼저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전에 만났던 분이죠? 저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난 나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자기한테 집착이 심하다고. 혹시 연락 와도 상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화도 안 났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전 오늘 그 사람 욕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드리고 갈 거예요. 보고 아무것도 아니면 버리세요. 제 연락처는 이 안에 있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봉투를 밀어줬어요. 그분이 결국 열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사진에서 손을 멈췄어요. 한참을 그 사진만 보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분 지금 살아 계신 거예요? 네, 살아 계세요. 경기도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분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없다가 아주 조용히 이러셨어요. 저 결혼한 뒤로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그 사람 전화가 오면 꼭 밖에 나가서 받아요. 저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신혼이라 아직 다 말하지 않는 게 있다고만 생각했고요. 그러다 저를 보는데 눈이 벌겋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알겠네요. 이 사람 저한테도 거짓말한 거네요. 며칠 뒤에 그분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 이상한 거 하나 찾았어요. 혹시 지금 통화 되세요? 그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그 사람이 보낸 서류가 있었대요. 상견례 전에 아버님이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재직 증명서부터 학력 관련 서류, 그리고 성장 배경에 관한 자료요. 그중에 종이 한 장이 있었대요. 그분이 그 종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전 그걸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확인서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법률사무소 일이라 그런 서류를 실물로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밖에 나오면 학교도 잘리고 변호사도 못 된다는 그 말이요. 그 뜻은 어머니가 안 계셔야만 그 사람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없다는 게 그 사람 자격의 조건이었던 거죠. 전 그날 밤을 샜어요.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 서류 한 장으로 로스쿨까지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 훨씬 낮았고요. 거기에 붙으니까 전액 장학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자립수당까지 매달 나왔고 주거 지원, 학자금도 다 감면받았어요. 다 합쳐보니까 1억 4천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뿐 아니라 나라에서 받은 돈까지 무려 3억이 넘는 돈을 쓰며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이 종이 한 장이었던 거죠. 곧바로 저는 발급기관을 찾아갔어요. 지방의 작은 아동복지센터였는데 그 서류에 확인자로 이름이 올라간 팀장님이 아직 거기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옛날 서류를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단칼에 돌아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문 앞까지 배웅하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 그 한마디로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8년 전 그 사람 통장 흐름을 들고요. 이 시기에 학원을 안 다니는데 학원 등록금이라며 나간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한 줄을 짚어서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을 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저를 찾아와서 울었어요. 자기도 버려진 건 똑같은데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돼서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고요. 전 그때 그 애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도가 잘못된 거지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진술하시면 선생님도 무사하지 못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알아요. 저도 이 일 평생 했어요. 근데 진짜 받아야 할 애들은 못 받고 저 종이 한 장으로 누구는 변호사까지 됐잖아요. 제가 그걸 알고도 어떻게 계속 일해요. 한편 그 사람 아내 된 사람도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회사에 재무 쪽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이상했어요. 저 그 사람 빚이 얼만지 알아냈어요. 3억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많은 돈을 다 쓰고도 빚이 3억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요.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남편 때문에 진 빚이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독촉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빚을 그냥 두면 독촉장이 어머니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어머니 주소가 확인되고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게 서류로 남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어야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머니 빚을 자기 명의 대출로 계속 막았어요. 어머니를 살리려고 막은 게 아니라 어머니를 계속 죽은 사람으로 두려고요. 거기에 로펌에 들어가서 체면 유지한다고 쓴 돈까지 얹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한 변호사지 속은 완전히 텅 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결혼의 진짜 이유도 알았어요. 중견 건설사를 하는 집 사위가 되면 3억은 쉽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 주에 우리 셋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랑 그분이랑 복지센터 그 선생님요. 어머닌 병원에 계셔서 못 오셨지만 진술서는 제 가방에 있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순서를 맞추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저 사실 언니 처음 만났을 때 언니가 제 결혼 망치려고 온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그쪽 처음 만나러 갈 때 뺨맞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결혼이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직접 그 사람 로펌으로 찾아가서 그랬대요. 대표 변호사 방까지 들어가서요. 이거 여기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우리한텐 부모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사람 하나 산채로 없앤 거예요, 이놈이. 결국 그 사람은 그 주에 회사에서 나왔어요. 정식 해고는 아니고 제 발로 알아서 나가는 형식이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하나뿐인 선택이었겠죠. 그 다음은 서류였어요. 제가 보낸 곳들에서 차례로 답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전 이게 그냥 묻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조사가 시작됐더라고요. 그 다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로스쿨 입학도 취소됐어요. 특별 전형이라는 자격부터 잘못된 거니까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된 거예요.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변호사 등록까지도 취소됐죠. 진짜로 모든 게 하나씩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제가 더 무섭더라고요. 무슨 도미노 같았어요. 종이 한 장으로 한 남자의 학력이 사라지고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도 전액 환수 결정이 났어요. 가산금까지 붙었고요. 이 일로 형사 절차까지 시작됐어요. 자격을 속여서 국가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요. 복지센터의 선생님도 조사를 받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어요.
나중에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계속 제 목에 걸려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소송을 했어요. 이 건은 우리 사무실 변호사님이 직접 맡아주셨답니다. 제가 수임료 말씀을 꺼내니까 손을 저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자네랑 본 세월이 얼만데 자네는 내 사람이지. 내 사람 일에 무슨 돈을 받아. 그리고 내가 이 사건 맡아서 하고 싶었어. 안 그래도 제대로 혼 좀 내주고 싶었는데 잘 됐네. 판결이 나오고 그 사람 예금이랑 퇴직금이 잡혔어요. 8년치를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이미 빚이 3억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손에 1억 2천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비 오는 날 밤이었어요. 제가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빌라 계단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비에 홀딱 젖은 채로요. 불이 켜져서 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올 줄 알았거든요. 저를 보고 일어나는데 휘청하더라고요. 누나,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우산을 접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저한테 다가오는데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이 퀭했고 정장이 아니라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 편의점에서 봤을 때 입고 있던 옷이랑 비슷한 거예요. 누나, 나 다 잃었어. 진짜로 다. 회사도 잘리고 자격도 없어지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도 갔어. 처가에서 나 고소한다고 그러더라. 나 지금 살던 집도 나와야 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누나 딱 한 번만 도와줘. 다른 건 됐어. 우리 엄마 진술서만 취소해줘. 지금 그거 하나만 없으면 나 다시 해볼 수 있어. 엄마한테 누나가 좀 말해주라. 엄만 누나 말 잘 듣잖아. 응? 누나 그래도 나랑 8년이나 만났잖아. 나 어떻게 살았는지 누난 다 알잖아. 빗소리 사이로 그 사람 목소리가 갈라지는데요. 전 그때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8년 동안 갖다 쓴 돈에 대해서도 나이 든 여자라고 저를 비참하게 짓밟은 것에 대해서도요. 제 앞에 와서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어요. 나 좀 다시 살게 해줘. 처음 만났을 때는 그게 솔직함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뭔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어요. 화도 안 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만 말했어요. 싫어. 넌 끝까지 너밖에 안 보이는구나.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요. 그 말을 그제야 처음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이 제 바짓단을 잡고 울더라고요. 누나 이러지 마라. 응? 우리 8년이야.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줄 알고 그거 하나 믿고 다 해준 건데 이제 보니까 8년을 만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돈만 갖다 바친 거였더라. 그러고 저는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해요. 태윤아, 나한테 그랬지? 네가 나 만나는 거 손해라고. 나도 지금 너 도와주는 거 손해야. 그 사람이 저를 올려다보는데 표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요즘도 주말이면 요양병원으로 가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만나러 가는 분이 누군지요. 지난주에도 갔는데요. 요즘은 치매 증상이 시작돼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도 덜어 있어요. 근데 차라리 이게 더 잘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좋은 기억만 갖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웃으세요. 누군진 몰라도 반가운 사람인 건 아는 모양이에요. 아가씨, 근데 우리 아들은 안 온대? 걔가 요새 바쁜가 봐. 나 데려간다고 하더니. 저는 사과를 깎던 손을 잠깐 멈췄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어요. 제가 계속 올게요. 사실 저는 법적으로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쳤다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냐고요. 근데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니 진짜 제 편이 돼주셨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아낌없이 다 퍼주고 계시다면요. 모든 기록은 꼭 남겨두세요. 그게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모르거든요.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